1944년에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아슈베츠포케나에서 죽게 되며 그 당시에 나는 글자 그대로 비참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쁨이나 증오 그리고 인간적인 느낌은 전혀 남아있지 않으며 오직 비인간적인 비열한 행위, 넥투레 기에 무가치하다는 의미의 독일어에 대한 체험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며 단지 그림자의 그림자 샤로 오브 샤로, 실체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추위에 굶주려 있으며 막산을 나와 맨땅 위에 세워진 꼭대기에는 가시철 조망이 쳐져 있는 담장을 지나 수용소의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내 머리는 다 벗겨지고 쇠약해 있으며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골만 남아 있습니다. 나는 여성이지만 성추행조차 당할 수 없어 쫓겨나기에 딱 알맞을 정도로 전혀 기운이 없습니다. 내가 흙바닥 위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며 내 머리는 목이 긴 부츠나 신발을 신은 발은 이리지러 걷어차이고 있습니다. 약간의 핏자국이 보입니다. 아주 음침하고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이처럼 살아있는 인간의 붉은 피가 보이니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나는 기절해 있습니다.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창피하다거나 부상을 입었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력은 꺼져가고 있는 희미한 불빛과도 같습니다. 물질을 통한 내 여정이 끝났습니다. 현재 나는 내 근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 멀리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 더 멀리 떨어질 경우 내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이 때문에 어떠한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 내면은 죽은 듯이 조용하며 이러한 절대적인 고요함 적막함 이 결국 마침내 나를 다시 고향으로 즉 하나님의 고요함으로 데려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 이후에는 어떤 것도 이보다 더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닌 불꽃은 가장 희미하게 보이며 조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으며 따라서 순응하고 내맡기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마치 고요한 깊은 침묵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죽고 난 후 나는 반대편 저 세상에서 가이드들과 천사들로부터 보살핌과 간호를 받고 있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후야 비로소 삶으로 되돌아가려는 의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랑 및 기쁨과 마찬가지로 분노와 열정도 또한 모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는 복수하고 싶지도 않으며 또한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고요함 속에 있고 싶을 뿐이며 그 외에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지난 몇 번의 생들에서 내가 체험했던 열정과 공격성은 사라졌지만 내 생명력은 모두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존재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강제 수용소의 희생자 제이고 내 눈앞에 숲이 무성하게 우거진 지역이 보이며 두 줄로 늘어서 있는 나무들 사이로 넓은 길이 나 있습니다. 내가 검은색 검은 지는 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인 듯합니다. 이 길은 숲속에 있는 깊고 큰 웅덩이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웅덩이 속에는 해골들, 즉 살점이 전혀 붙어 있지 않은 흰뼈와 시체들이 가득합니다. 나는 웅덩이의 가장자리에 서서 웅덩이 속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뼈인지를 상상하기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옷과 재킷 그리고 가방들을 둘러맨 채 일렬로 서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의 스타일이 20세기의 1930에서 1940년대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따뜻한 갈색의 모피코트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있는 한 중년의 여성이 보입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짙은 회색이며 쪽진 머리를 하고 푸른 눈을 가지고 있으며 이웃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녀는 중산층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후 나 자신은 젊은 여성 약 35살 정도이 보이며 나는 키가 아주 크고 호리호리하며 등허리 약간 굽어 있습니다. 나는 긴 치마에 작은 모자를 쓰고 있으며 양손에는 두 아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한 아이는 소년으로 약 12살쯤 되어 보이며 또 한 아이는 소녀로 5살쯤 되어 보입니다. 나는 유대인 여성이며 독일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내 눈은 크고 푸른색이며 다소 무기력해 약간 애원하는 듯한 방식으로 보입니다. 머리카락은 검은색으로 짧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소 겁을 먹고 있습니다. 나는 적응을 잘하는 편이며 거의 모든 일을 사회의 규칙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는 두드러져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혼을 했지만 내 남편과 그렇게 많은 접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남편도 나처럼 수능주의자 큰 폼을 써서 나하고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으며 자기 일에 몰두해 있습니다. 나는 주로 두 아이들을 돌보느라 항상 바쁩니다. 나는 아이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온 정신을 아이들에게 쏟고 있으며 어머니로서 나는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내 성격은 다소 겁이 많고 신경질적입니다.
나는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며 격한 감정은 피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성격은 다소 평범한 편입니다. 1930년대에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게 될 때 우리는 정치적인 추이를 지켜보며 공포심을 느끼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호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잘 믿는 성격이며 히틀러와 그의 정권에 대해서도 전혀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와 문명화되어 있으며 교육도 꽤 잘 받았지만 정치와 관련해서는 아주 순진한 편입니다. 이미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즉 우리 가족도 어느 시점에서 붙잡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의 비르케나우-브로케나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기차 승강장에서 나는 남편과 분리되고 있습니다. 군중들 속으로 남편이 사라지는 것이 보입니다. 남편과 나는 겁이 났지만 우리가 다시 서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틀림없이 잘못된 거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착한 시민이야. 이 실수는 곧 시정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기차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궁금해하고 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앞에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아슈베츠포케나 라고 쓰인 문구가 보이는데도 전생태행술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라고 물을 때 나는 비르케나우 브로케나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문구의 의미를 찾아보고 나서야 거기에 두 개의 수용소, 즉 아우슈비츠 I과 아우슈비츠 II 비르케나우가 있으며 이 두 수용소가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 나는 비르케나우에 수감되었습니다. 비르케나우에 도착하고 난 후 모든 여성들은 아이들과 함께 한 줄로 서 있으며 그 후 녹색의 군복을 입고 긴 부츠와 모자를 쓴 남자들이 나타났으며 이 군인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내 두 아이들은 나한테서 떨어지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내 몸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 리가 없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들은 내 아이들을 나중에 틀림없이 다시 돌려줄 거야. 나는 마치 날카로운 큰 칼이 위에서 아래로 몸 전체를 꿰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내 시야에서 아이들이 사라지고 나자 나는 무릎을 꿇으며 쓰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 수조차 없습니다. 마치 내가 갈갈이 찢어지는 것처럼 절망적이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캠프로 돌아오고 난 후 내가 다른 여자들과 나누는 이야기의 유연 내용이며 또한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 내돌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인 모든 여성들은 그러한 의문에 사로잡혀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환경에도 추위와 굶주림, 영양 부족 그리고 짙은 갈색의 나무로 만든 춥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막사 불구하고 보호 본능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살아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요된 노동을 열심히 해야만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짙은 갈색의 큰 헛간 속에서 벌거벗은 송장을 처리하는 일. 우리는 오직 자녀들에 대한 걱정뿐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으며 때로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대개는 부정적인 메시지들, 즉 학대 강간과 불가마 사역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들입니다. 나 자신의 비참함과 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내 가슴은 오그라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불행 기보 중에서도 아이들이 저 바깥 어딘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독일인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했으며 최선을 다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든 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악과 같은 것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바로 그러한 악의 한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와 다른 여성들은 우리를 억류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조그마한 연민 동정심이나 인간성에 대한 기대조차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 즉 가장 좋지 않은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이 모든 증오와 공격들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이 나를 당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의 많은 동료 캠프 거주자들이 질병으로 죽거나 끌려나가 불가사의하게 사라지는 와중에도 나는 꽤 오랫동안 그 캠프에 남아 있습니다. 가스실 가스챔버스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계속 돌고 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도 마침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계속 살아있지만 허약하고 노쇠한 겁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삶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체질한 스투신이 갑자기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아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사라져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의 다른 모든 측면들처럼
수용소 내에서는 어떤 것도 확실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나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겪고 있는 굴욕감과 학대, 육체적으로는 춥고 굶주리며 항상 불안해 있으며 정신적으로는 너는 기본적으로 쓸모없는 인간 쓰레기이며 기어다닐 가치도 없으므로 짓밟혀 죽어야 돼. 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막사 주위를 걷고 있는 모습이 보이며 머리는 다 벗겨지고 피고 반투명한 공허한 눈을 하고 있으며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용소 안에 있는 척박한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먹을 수 있는 음식 조각을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강제 노동 수용소에 남아있던 30에서 40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나는 가스실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채 줄을 지어 흰색의 반지하실 학관들과 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감각은 많이 둔해져 있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차지하기 위해 나는 재빨리 구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녹색의 군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성들이 우리를 안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나는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구석에 있으며 벌거벗은 머리와 팔꿈치로 주위를 밀어내고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의식 상태이지만 그래도 내가 죽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부의 여성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며 갑자기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다른 여성들이 겁에 질려 지르는 비명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나는 한쪽 구석에 있는 내 자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처럼 가장 밑바닥에서 압소루 바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가슴속으로 치근함과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음이 유일한 출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수용소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 즉 독일인들은 옳고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아마 살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존재해야 할까요? 어느 시점에서 샤워 꼭지 같은 것들이 튀어나오며 가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그것 가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나처럼 의식이 둔해지며 공포심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3분에서 5분만 지나면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으며 메스꺼워지고 있습니다. 잠시 마음속으로 죽음에 대한 찌르는 듯한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서서히 주저앉아 무릎을 꿇으면서 마침내 구석에 후미진 곳에 바닥에 앉은 채 녹조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천상으로부터 한 줄기의 빛이 나에게 쏟아지고 있으며 그 빛을 통해 나는 저편 저세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갈색의 재킷을 입고 있는 내 아이들이 저 멀리 보입니다.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으며 아이들은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느낌도 없이 나는 아이들을 지나쳐가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나는 죽어 있으며 더 이상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떠한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계속 위로 올라가 간호전담실 너싱룸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들, 호송원들, 에스코트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나는 간호 보살핌, 너싱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의 높은 흰 침대 위에 내가 누워있으며 나는 완벽하게 반투명한 트란스루센 상태로 쇠약해져 있습니다. 나는 이 광경을 몽롱한 상태 무아지경에서 보고 있으며 회복의 기간을 거친 후 나는 특별한 가이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푸른색의 긴 옷을 입고 내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 주위에 짙은 회색의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 바르톨로미 발타로미우 그리스도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두 손을 내밀고 있으며 인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나도 그의 두 손 위에 내 두 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포옹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주 쇠약해 있으므로 병원의 침대 위에 다시 눕고 있으며 그가 다가와 내 바로 옆에 앉습니다. 그는 당신은 많은 것을 겪었어요. 라고 말하며 내 자녀들에게 일어났던 일과 관련하여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산으로 이어지는 길 위에 서 있으며 그 산은 크고 흰 산으로 현재는 흰색의 반짝이는 장막으로 덮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산을 가리키며 성 바르톨로메는 저게 바로 약속의 땅 파베스 랜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이 지구에 존재하는 산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저 산은 바로 지구와 천상이 합쳐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낙원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바르톨로메는 우리는 다 함께 낙원을 건설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 바르톨로메는 사람들 사이로 어망 피퍼 사랑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길사랑을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내면에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내 삶으로 뛰어들기 육화의 두려움. 현재의 생 속으로 태어나기 전에 흰빛의 기운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 내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흰 옷을 입고 책상다리 다리를 꼬고 을하고 앉아있으며 푸른 옷을 입고 있는 성 바르톨로메가 무릎을 꿇은 채 내 앞에 앉아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나의 대범함에 대해 성 바르톨로메는 아주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대범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도 아주 허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보냈던 생으로 인해 심지어 나를 기진맥진하게 만들었던 그 이전의 생들로 인해 여러 결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얀 가선의 산들을 통해 나는 내가 지녔던 불꽃과 자존감을 점차적으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몽롱한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내가 아주 쇠약해 있으며 활기를 잃고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채 나는 철저하게 흰빛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 몸통 안쪽에, 즉 가슴과 복부에 어떠한 힘이 지식과 통찰력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곳, 특히 내 팔과 다리는 끔찍할 정도로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내가 정말로 육화할 수가 있을까? 내 힘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내가 지구에 있을 때뿐이라는 것이 나에게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놀라운 것입니다. 나는 저 세상에서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 세상에서 서서히 그리고 완벽하게 내가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곧 있게 될 생에 목적이 힘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 앞에 힘과 유연함을 나타내주는 순수한 다른 색이 섞이지 않은 노란 황금색 골든 옐로우 이보입니다. 만약 자의식과 자신감을 상징하는 이 노란색을 개발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 노란색이 곧은 직사각형의 형태로 보이며 이곳에서 온갖 종류의 꽃들이 자라나 내 주변으로 풍성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꽃들뿐만 아니라 짙은 푸른색, 청자색 블루퍼플 그리고 오렌지색의 조각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눈부신 색상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육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천상와의 하늘의 웜의 가장자리에 서 있으며 뛰어내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주 지쳐 있다는 것을 갑자기 느끼고 있습니다. 성 바르톨로메가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지만 나는 지금 큰 망설임과 깊은 슬픔에 휩싸여 있습니다. 벼랑간 나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하며 이 손을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손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깊이 실망하고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국 뛰어내려 마치 가을의 낙엽이 부드럽게 내려앉듯이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는 회색의 대기를 통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분은 우울하지만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존재하고 있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로 깨닫고 있는 건가? 내가 어머니의 자궁 속의 배아로 오렌지색과 노란색에 지닌 배아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이는 현상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의주시 왓츠포 웨딩 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자궁 속에 존재하자마자 나는 다음 단계, 즉 출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